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저번에 저번 마지막 영상 찍었던 게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냐면, 결국에는 이 주식시장의 세력들이, 미장이든 국장이든 간에 이 반도체 섹터들을 나락으로 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거든. 아쉽게도 제가 생각한 수준의 깊은 반등은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깊은 반등은 안 나왔지만, 나락을 갈 뻔한 그 구간에서 다시 살려줘서, 사실 아마 제가 영상 찍은 날에 당일날 잘 들어갔으면 지금 수익 구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왜 지금 반도체 시장을 죽일 수가 없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 하나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나스닥의 주식 비율이 이 나스닥 선물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 많이 투자하는 속슬이라는 종목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슬의 주가 지수가 현 나스닥 선물 지수와 연동이 거의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갖고 반도체 섹터를 죽이는 거는 결국에는 나스닥 전체가 죽어버리는 상황인데, 지금 현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였다, 오바마였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현 정부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주가 조작을 해서라도 증시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럼 이 증시라는 게 사실 그러면은 조작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조작이 가능하다.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 증시판을 뒤흔드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세력이 존재하고. 근데 두 가지 분류가 나뉘지, 그럼 걔네들이 나쁜 놈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 라고 나는 말을 하고 싶어. 아니다. 걔네들은 나쁜 놈들이 아니다. 이 증시를 조작하는 세력, 마켓 메이커 이렇게 불리긴 하는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나쁜 놈이냐, 쟤는 나쁜 놈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이 증시에 위기를 주기도 하지만 기회를 주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 우리는 이거야. 자본주의야말로 사실 인간을 움직이고 성장시키고 꿈을 꾸게 하고 고통을 참게 하고 모험을 하게 하고 자본주의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행동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행동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거든. 노예제도가, 흑인 노예제도가 과거에 미국에서 없어지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산을 좀 올라가려고 하니까 힘드네. 체력이 저질이 돼가지고.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채찍보다 성과에 따른 일을 잘하는 애들한테 돈을 주니까 생산성이 더 올라가는 거야. 아, 인간은 보상이 따라야 되는구나. 보상만 적절하게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인간은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 여튼 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럼 이런 주가가, 자본주의가 완벽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은 주식시장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난 보거든. 일부러 근데 불안정성을 만든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과 급격하게 내리는 주범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기업의 가치가 무너지거나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에, 근데 그런 게 하루 만에 막 변하는 건 아니거든, 이게. 근데 하루에도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레버리지, B2, 미수, 신용, 레버리지 ETF, 이런 상품들이 결국에는 이 주가를 다이나믹하게 만든다는 거지. 위든 아래든. 생각해봐. 주식이 하루에 회사가 성장하는 퍼센테이지만큼 주가가 오르고 내린다 생각해봐요. 하루에 어떤 회사가 성장을 하든 하락을 하든 하루에 성장하는 게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 되겠냐고. 0. 성장한다 쳐도 뭐 0.1%만 돼도 엄청난 성장 아닌가, 하루에? 그치? 그러니까 1년에 만약에 어떤 회사가 5%, 10%의 성장을 한다 쳐. 그걸 나누기 365를 하면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테이지냐고. 0.0 몇 퍼센트겠죠, 그러면. 0.03? 뭐 그 정도?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얼마나 재미없겠냐고. 내려도 0.03, 올라도 0.03. 얼마나 재미없겠냐고. 근데 레버리지가 끼게 되면은 위든 아래든 폭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근데 지금 현 세계에서 있잖아.
주식이 버블이다 이런 말 보통 많이 하잖아. 그래서 주식은 버블이다. 씨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버블이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있잖아. 돈은 그렇다면 버블이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돈은 버블이 아닐까? 돈은 버블이 아닌가? 달러든 원화든 버블이 아닐까? 얘네들이 버블이 아닐까? 무한대로 종이랑 잉크랑 인쇄 회판만 있으면은 무한대로 돈을 찍어낼 수가 있는 게 돈이거든. 근데 그럼 이건 버블이 아니냐 이 말이야. 어떤 게 버블이냐 이거지. 주식이 더 버블일까? 돈이 더 버블일까? 이 시장은 그래갖고 이 주식 시장의 가격은요 언제나 비싸고 언제나 쌉니다. 그래갖고 내가 많이 올랐다고 해갖고, 저점 대비 많이 올랐다고 해갖고, 이건 이제 너무 몰랐어, 너무 비싸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1년 2년이 지나면은 그때 저점이었어. 존나 저렴하다 생각해갖고 샀는데 1년 2년 뒤에 보니까 그게 존나 고점이었어. 언제나 싸고 언제나 비싸요. 그래 주식시장. 레버리지 ETF를 계속 딴지를 거는데, 사실 요즘 정부에서, 나는 애초에 이 레버리지 ETF가 나왔을 때 어떤 걸 제일 두려워했냐면은 인버스 상품까지 몰래 홀딱 껴놓더라고. 삼성전자 인버스 곧버스, 하이닉스 인버스 곧버스 갖고 2배. 딱 상품 보자마자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세력들한테 날개를 달아주는구나. 와, 위아래로 다 발라먹으려고 단일 종목 곧버스 상품을 내놨어. 와, 모종에 뭔가 합의가 있었겠지. 코스피 전체를 인버스 칠 수가 없으니까 단일 종목으로 인버스 상품을 내놔갖고 소액의 자금을 투입을 하더라도 주가를 개박살 낼 수 있는 무기를 낸 거야, 이거를. 주가를 개박살 낼 수도 있고, 적정가를 어떤 수량을 담기 위해서,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주식을 사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싶은데, 그 끌어내리면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걸 인버스로 해치 수단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냥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내가 말했으니까 그 레버리지 ETF가 문제냐? 아니다. 인버스 상품이 문제인 것이 사실. 레버리지 상품만 출시를 하잖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공매도 칠 수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공매도 치기 어려워. 공매도 수량을 채우기도 어렵고, 공매도 실제 본주는 공매도 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근데 저렇게 내려갈 수 있게 한, 인버스 상품 공매도를 쉽게 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준 거거든, 이거. 아, 쉽게 공매도 쳐라, 이러면서. 그 애초에 레버리지 상품, ETF 상품이나 인버스 상품이나 출시를 안 했으면은 현 주가가 지금처럼 크게 떨어지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는 한 400까지 갔었을 거고, 삼성전자는 한 주당 6, 70도 뚫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ETF, 레버리지 ETF 안 나왔으면은 그 정도까지 갔을 거다. 왜냐면은 공매도를 칠 수가 없잖아. 개인들은 계속 사서 팔 생각이 없는데 주가가 내려갈 수가 없는 구조였거든, 그 당시에. 근데 이거 인버스 상품 만드는 순간에 지금 그냥 개박살 난 거거든, 이게. 와, 자, 그래갖고 제가 그때 말했던 게 그거거든. 그때 하락 저저번 주 수요일 날이었나? 내가 그때 하락 시작을 하기 전에 내가 찍었던 영상 중에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신용으로 주식을 살 수가 없는 상태다. 신용 물량이 꽉 차 있다.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그 신용 물량이 털어내 갖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그냥 언제 어디서든 신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건데 그때가 저점일 거다. 근데 불안한 게 뭐냐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풀렸나? 근데 하이닉스가 안 풀렸나? 막 둘 다 왔다 갔다 그래요. 둘 다 풀리는 경우가 없어. 둘 다 안 풀렸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 위험하다.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구글이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랐어.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AI 관련된 클라우드 사업의 매출이, 영업이익이 86%가 올랐나? 매출이었나 영업이었나 몰라. 어쨌든 올랐어. 86%나 더 올랐어. 근데 그건 호재인데 악재가 뭐냐면은 잉여 현금이 없다는 거, 돈이 없다는 거. 투자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이거지. 데이터 센터 짓고 반도체 사느라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이거지. 근데 구글 측에서는 그거야. 이거 돈 된다. 결국에 돈 될 거다. 나 돈 더 투자할 거다. 계속 투자할 거다. 근데 의아해 하는 건 그거지. 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이거지. 너 돈이 총알이 다 떨어졌는데 총을 어떻게 쏠 거냐. 너 씨발 또 설마 또 유상증자 때릴 것이냐. 아니 돈이 떨어졌는데 투자를 어떻게 하냐 이거지. 뭐 지네들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버리든 현금화 시키든 유상증자를 때리든 뭔가 돈을, 현금을 만들어야지 더 투자할 거 아니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 딜레마에 빠져갖고 시장의 매크로는 주가가 내려간 거다라고 볼 수 있고, 테슬라가 지금 압박이 온 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어떤 합병적인 측면보다도 실질적으로 테슬라는 사실 이제 거품이 너무 크다. 어떤 거품이냐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은 사실 너무 높다라는 거지. 이게 너무 높아. 근데 한국,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한국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 이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게 뭐냐면은, 야, 저렇게 돈 잘 버는 회사가 한국에 즐비하네. 야,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전 세계 1위야. 야, 현대차도 봤는데 영업이익 장난이 아니야. 쟤도 아틀라스란 로봇 만들고 자동차, 전기차 존나 잘 만드네. 얘네들한테 빠진 거는 이제 자율주행, FSD 같은 건데,
야, 그것만 껴지면은 얘네들 대박이 나네. 야, 이게 결국에 이 한국 주식이 미국 전 세계 미국 주식이나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이 미국의 이 회사들이 레버리지로 너무 성장한 게 아닌가. 2배, 3배 레버리지 상품들이 결국에 이 증시에 10년, 20년치를 미리 끌어다 썼기 때문에 한번 박살이 나는 거 아닌가. 한번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언젠지는 알 수가 없죠. 마이클 버리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이클 버리가 말하는 게 그거거든. 이건 씨발 버블이 맞아. 하지만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게 마이클 버리 딜레마라고 난 보거든. 마이클 버리만큼 뭐 현금이 빵빵하고 미래 재산이 많고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함부로 인버스를 탈 수는 없고, 인간의 광기가 어마무시하고 실제 돈이 투입되는 양이 인버스보다는 매수 레버리지가 훨씬 더 힘이 세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미국 증시를 보면은 미국 증시가 빠지는데 한국 증시가 하이닉스 ADR이 잘 안 빠집니다. 지금 힌트를 줬죠. 예? 지금 힌트를 줬어요. 뭔 소리냐면은 너넨 버블이 맞아. 미국 너네 버블 맞아. 하지만 한국은 버블이 아니야. 이게 지금 현실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이닉스 차트 보면은 지금 저점에서 2700% 올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증시 안에서 하이닉스만 보게 되면 버블이 맞잖아, 이게 지금. 버블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표면상으로. 매출이 1600% 올랐는데 주가는 2700% 올랐어. 그러면은 추후 몇 년치 더 성장을 이미 끌어다 쓴 게 맞잖아, 그치? 그럼 버블이 맞단 말이야. 근데 그 버블이 있는 하이닉스가 미국에 가니까 같은 놈들이랑 또이또이 비교를 해보니까 하이닉스가 버블이 아니야. 미국 안에서는, 여기서는 존나 저평가된 메모리 반도체 주식인 거야, 이게.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이 미국장이 더 힘차게 위로 올라가려면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미국 주식이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하이닉스를 품어주고서 위로 올려야 돼. 하이닉스를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버블을 숨겨버리려면은 하이닉스를 올려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만약 미국이 하이닉스를 올려주질 않아, 내 팽쳐버려. 그럼 미국 증시 반대 추세도 끝장나는 거거든, 이거는. 그게 뭔 소리냐면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단순하게 비유를 하잖아. 평균적으로 월 급여가 600만 원인 회사에 어떤 직원이 왔는데, 이 직원은 다른 회사에서 월 300만 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얘가 여기에서 잠시 일을 했어. 한 달 정도 일을 했어. 그러니까 이직을 했어, 만약에. 했는데
얘 300만 원을 주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얘를 300만 원을 주고 계속 일을 시켜. 그러면은 600만 원 받고서 일을 하던 애들이 어떤 위기감을 느낄까? 야, 300만 원 받고 일하던 새끼가 야, 우리보다 일을 더 잘하네? 야, 우리가 300만 원의 월급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이 새끼에 맞춰서? 야, 안 돼. 저 새끼 월급을 올리자. 그럼 우리 월급이 정당화가 되잖아. 그치? 근데 만에 하나 얘를 300만 원으로 그냥 써먹어. 아, 얘는 3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마치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처럼 똑같은 노동과 똑같은 업무 강도 혹은 더 심한 업무 강도를 했는데도 월급을 적게 주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 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붕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시스템이 폭력과 억압을 통해서 유지가 잠시 될지언정 결국엔 사라진다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과거 러다이스트 운동과 굉장히 비슷한 거지. 방직 공장에 기계들이 막 들어오니까 야, 우리 일자리 사라진다. 우리 큰일 난다. 이거 저거 기계들 다 때려 부셔버리자. 근데 지금 현대차 노조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노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제2의 러다이스트 운동이 눈앞에 뻔히 보이거든. 이게 특히나 현대차 노조들이 아마 제일 심각한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죠. 로봇 우리의 허락 없이 단 한 대의 아틀라스 로봇을 투입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노조들이. 그건 이제 진짜 근시안적인 거지, 이게. 뭐 약간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한국에서 운영되는 그 공장들이 추후에 어디로 가겠냐? 미국으로 가겠죠. 미국으로 갑니다. 왜냐? 어차피 인건비가 필요가 없어지거든, 사실. 인건비가 필요 없어지는 거야. 추후 시대는, 뉴 에이지는 인건비가 없는 세상이야. 인건비가 거의 없는 공장 팩토리가 운영된다고. 근데 지금 노조들이 와갖고 막 씨발 인상해줘라, 금액 인상해라, 동결해라, 자녀 특혜, 취업 특혜까지 해줘라, 뭐다 했는데 그거 존나 시달렸던 거야. 현대차 총수들이 시달렸던 거지, 사실. 로봇에 되게 진심이었다고 볼 수 있어. 현대차 쪽은 과거부터 사실 로봇에 존나 진심이다. 이 노동권들이 너무 힘이 세죠. 왜 폭력을 쓰잖아, 얘들은. 때로 모여갖고 파업해버리고 폭력을 써버리고 쇠파이프 들고 얼굴 가리고 폭력적으로 변해고 뭉쳐버리면은 힘이 없거든. 특히나 국가에서 지켜주질 못해. 공권력이 얘를 지켜주질 못하는 상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를 갈고 있었던 건데, 결국에는 로봇이 세상 밖으로 나와버렸다. 근데 이 로봇에 플러스 AI가 학습을 빠르게 시켜버리니까, 야, 이거는 진짜 거의 끝나간다. 지금 이번에는 로봇 손가락도 거의 뭐 인간 수준으로 작동하는 손가락까지 나왔어요, 지금. 야, 이거 지금 존나 위급한 상황이다. 존나 위급한 상황이다. 내가 그래갖고 반도체 AI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위기는 있을지언정 이게 사이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거야. 한 사이클로, 한 이벤트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게 일반 개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아니라
거대 대기업의 자본 돈이 온다는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국가보다 더 위대한 게 기업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정치인이 더 훌륭합니까? 기업가가 훌륭합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기업가들, 성공한 기업가들은 이미 자신을 입증한 사람들이야. 근데 정치인들 대다수는 아직 입증이 덜 된 사람들이거든. 비율적으로 봤을 때 기업가가 훨씬 대단한 존재들이야.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위기는 있을지언정 이게 한 사이클로 끝날 것이냐. 그러니까 반도체가 결론적으로 사이클이 뭐냐면은 과거에 뭐 이제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으로서 주기가 있잖아. 우리가 핸드폰 바꿀 때 한번 사용하면 몇 년 뒤에 바꾸냐, 뭐 2, 3년 뒤에 바꾸잖아, 대부분. 근데 핸드폰이 너무 좋아져 버리면 어때? 안 바꿔, 잘 안 바꾸게 돼요. 모바일이 정점을 찍었다, 뭐 이런 말 많이 했었던 게 뭐냐면은, 아니 어느 순간부터 디자인만 좀 바뀔 뿐이고 카메라 성능만 바뀔 뿐이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핸드폰을 바꾼 이유를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바꾸게 되는 거야. 근데 핸드폰 잘 안 바꾸게 되면 문제가 어떤 게 생겨? 반도체가 잘 안 팔리겠지. 그러니까 사이클이라고 했던 거야. 근데 그게 정점에 갔었다라고 보는 거야. 코로나 끝날 쯤? 코로나 끝날 때쯤, 혹은 그 전에, 시작 전에 정점이었지. 왜냐면 S20 시리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갤럭시 S20 시리즈부터 핸드폰이 성능이 너무 좋아진 거야. S20 시리즈부터 너무 좋아졌어, 성능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핸드폰 성능이 오히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다운그레이드가 나온 거야. S20 시리즈가 램이 12기가였는데 그 이후에는 8기가로 줄어들었나? 그랬을 거야. 울트라 모델만 2기가였고 그냥 기본 S20, S20 플러스, S20 울트라 이 세 가지가 램이 12기가였어. 그러니까 지금 현역으로 쓰잖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그러니까 뭐 나는 개인적으로 약간 음모론적이긴 하지만 삼성 측에서 구형 핸드폰들은 약간 속도나 이런 데이터를 잡는 능력이나 이런 게 약간 노후되게끔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거든. 그게 이제 그것만 가면 이거 지금 현역이랑 똑같은 수준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거의 대부분. 단순한 그냥 뭐 작업들은, 게임들도 그렇고. 그래갖고 그게 사이클이었는데 지금 이게 사이클이냐, AI가 사이클이냐라고 했을 때, 사이클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AI는 계속 좋은 성능 부품을 계속 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AI가 핸드폰으로 따지면은 지금 갤럭시 S1에 있는 거야. 뭐 S1? 아니다, S1은 너무 심하고 갤럭시 S2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 S3, S4, S6, 지금 S26까지 왔잖아, 그치? S26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3, 4, 5, 26까지 아직 한참 남았다라는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게 맞냐,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10년을 바라볼 거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10년을 장기 투자할 거다, 삼성전자 하는 게 맞습니다. 10년 뒤에 수익을 따졌을 때. 근데 2, 3년 뒤에 수익을 따졌을 때, 혹은 짧게 1년 뒤에 수익을 따졌을 때는 하이닉스가 맞아요. 하이닉스가 맞을 거다라고 봐. 왜냐면은 이 시장에서 세력이 완벽하게 긁어 모으고 주도를 하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HBM의 선두주자잖아. 엔비디아 젠슨왕이 깐부고 이미 입증을 했잖아. HBM에 이제 입증을 하고 상품을 제일 많이 납품을 하고, 추후에 이 HBM 메모리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입증된 데서 받고 싶겠지, 그치? 가장 진보적이고 입증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가 성장을 엄청 크게 할 거다. 그러니까 AI에서 성장을 하는 거는 사실 하이닉스가 맞아요. 입증을 했으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뭔가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겠지. 야, 아니다. 우리도 뭔가 있다. 우리도 뭔가 있습니다. 우리도 납품 업체를 엔비디아급으로 다른 납품 업체에다가 더 넓히거나, 혹은 엔비디아에다가 삼성전자가 납품률을 늘려버리거나, 하이닉스를 뛰어넘는 수준의 HBM을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되면은 또 나중에는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이제 피 터지게 싸워야지. 이제 둘 중 한 명 뒤지기 전까지는 게임이 안 끝날 수도 있고, 둘 다 승자가 될 수도 있죠. 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나는 그래, 그래갖고 이 판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지금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 99%는 인정해라. 너 단기 투자자고 투기꾼이잖아. 나 포함해서 투기꾼이잖아. 니네 단 하루도 가만히 못 있는 경우가 태반이거든. 근데 이 시장은 내가 말했지만 투기꾼을 계속 걸러낸다라고 봐. 이 주가가 계속 흔들리고 위아래로 하고 눌리고 막 이런 거는 투기꾼을 골라내는 과정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기꾼들을 계속 걸러낸다라고 볼 수 있어. 신용 찍고 미수 찍고 막 레버리지로 투자하고 막 이런 애들을 걸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나마 오히려 레버리지 ETF가 솔직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안전해. 신용 미수가 제일 위험하거든. 신용 미수가 제일 위험해요. 내가 봤을 때 신용이 잘못 쓰다간 신용이 제일 위험해. 어떻게 보면 반대매매가 나가기 전까지 막 돈을 막 투자하고 막 대출을 받아서 막아내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수 신용이 존나 위험한 거거든. 이게 진짜 양날의 검이 아니라 그냥 그 버튼 누르는 순간에 사실 그거 99%는 갈려 나간다라고 보여. 그리고 레버리지 ETF를 없애겠다. 투자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신용 미수 없애야 돼요. 이거. 근데 신용 미수 없애는 순간 사실 이 시장이 흔들리는 낙폭이 위든 아래든 되게 잔인할 정도로 잔잔해질 수밖에 없어. 잔인할 정도로. 재미가 없다는 거지. 주식을 어떻게 보면 재미로 해라. 그냥. 돈 벌라고 하지 말고 재미로 해라. 게임처럼. 그게 오히려 나아. 영화 타짜에서 고광렬이가 그렇게 말하잖아. 뭐 돈 벌라고 합니까? 재밌자고 하는 거지. 막 이러잖아.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냥 주식도 하나의 게임이에요. 이게 하나의 게임이고, 위아래로 막 흔들지 않으면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회가 없잖아. 계속 오르면은 어떻게 타 이거. 무서워서. 근데 한번 내리면은 지금이니 하고 기회가 생기는 거.
근데 그걸 잡는 능력이 결국에는 이제 트레이더들한테는 엣지라고 하잖아. 엣지가 뭐냐?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누가 더 오를지 보고서 가장 잘 오르는 놈한테 탑승을 하고, 손절을 쳐야 할 때 빠르게 손절을 쳐버리고, 시장을 읽어내고, 거시적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을 하는 능력들을 키워내고 발굴하고 적용을 시키는 게 결국에는 트레이더들한테는 엣지인데, 그게 없으면은 사실 그냥 장기 투자하는 게 맞고. 근데 장기 투자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엣지 능력을, 그런 기술을, 그런 능력을 발굴이 안 돼. 내 안에서 끌어올리질 못해. 근데 나는 장기 투자보단 단타를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주식을 접어야 돼요.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세력들과 나보다 더 뛰어난 투자자들한테 돈을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도망쳐라. 도망쳐라 이거야. 주가가 존나 내렸을 때도 팔지 않을 자신만의 어떤 확실한 견고한 신념이 없는 사람들은요, 애초에 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애초에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증시는 결국에 그거 같아. 그러니까 미국 너네는 비싸지만 한국은 싸다. 아마 오늘 증시의 방향은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잖아. 물량을 모으면은 아무리 나쁜 악재가 나와도 한번 흔들고 위로 올려버립니다. 네, 시장 세력들이 이제 방향을 틀어버렸어. 아래로 틀어버렸어. 이제 내려버릴 거야. 이제 다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을 지었어. 그러면은 호재가 나와도 눌러버려, 내려버려. 그래서 차트를 보고서 위로 올라간 상태인지 아래로 간 상태인지를 보고서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호재가 악재로 반영이 될 거고,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는 악재가 호재로 나와. 마지막이다 이제. 야, 마지막 악재가 터졌구나. 이제 반등할 일만 남았네.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 되게 웃긴 거야. 결국엔 세력맘이라고 내가 말하는 게 그거. 쥐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는 거. 마무리하겠습니다.